나으리, 배고프시다고요? 여기 흙으로 만든 공기밥이 올시다. 이것은 땅을 받게 된다는 길조입니다. 주군, 참으시지요? 감사하오. 맛있게 드시오! 기원전 654년 중원은 힘이 곧 정의가 되는 춘추 시대의 거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천하의 주인이라던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제후국들이 서로를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이 된 시대. 그 북방의 패권을 쥐고 호령하던 강대국이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헌공의 강력한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며 전성기를 구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 왕실의 내부는 끈적하고 비릿한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헌공이 전리품으로 데려온 여인, 여희로부터 싹 텄습니다. 늙은 헌공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여희의 미모는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였고 그녀의 야망은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로 낳은 아들 해제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차가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태자가 고기에 독을 탔습니다. 여희의 치밀한 모함으로 인해 어질고 효성지극했던 태자 신생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희의 탐욕스러운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자의 죽음은 시작일 뿐 그녀의 서늘한 눈길은 곧바로 왕위 계승의 유력한 경쟁자이자 영민하기로 소문난 둘째 공자 중이에게로 향했습니다. 43세 중이는 살기 위해 담장을 넘었습니다. 뒤쫓는 자객의 칼날이 소매를 베어냈지요. 천갈래로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달린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일국의 공자에서 하루아침에 쫓기는 짐승이 된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조세와 호원, 계자추가 뒤따랐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주가 19년이나 이어질 줄은 말이지요. 첫 번째 도착지는 정나라였습니다. 중의의 외가였기에 잠시나마 몸을 숨길 수 있었지요. 하지만 가진 돈은 금세 바닥났습니다. 망명객을 받아주는 나라는 없었고 동량을 구걸해도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공자의 자존심도 선비의 체면도 먹여주지 못했지요. 결국 중의 일행은 정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곡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위나라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백성들은 거짓대를 보듯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오록이라는 마을에서 중이는 처음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농부에게 다가가 그릇을 내밀었지요. 농부는 무언가를 담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곡식이 아니라 흙덩이였습니다.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중이는 분노하여 채찍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조쇠가 황급히 달려와 땅에 엎드렸습니다. 공자님, 이것은 길조입니다. 백성이 흙을 바치는 것은 곧 땅을 바치는 징조이옵니다. 받으십시오. 중이는 떨리는 손으로 흙덩이를 받았습니다. 지옥을 야망으로 바꾸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쓰러진 중이는 기력이 다해갔습니다. 신하들도 지쳐 있었지요. 그때 계자추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자님, 드십시오. 중이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허겁지겁 국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기운이 돌았지요. 이 고기는 어디서 구했는가? 계자추는 대답 대신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허벅지에는 칼로 베어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가 아직 스며 나오고 있었지요. 제 살을 조금 베어냈을 뿐입니다. 중이는 그 순간 목구멍이 막혀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제사를 도려낸 신하. 중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은혜를 갚겠노라고 말이지요. 중이 일행은 조나라로 향했습니다. 조나라의 군주 조공공은 중이를 받아주었지요. 하지만 그의 환대에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공공은 중이를 돕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괴상한 소문에만 귀가 솔깃했지요. 중이의 갈비뼈가 하나로 붙어 있다며 구경 좀 해야겠구나. 조공공은 중이에게 객사를 내어주고 극진히 대접하는 척했습니다. 중이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일국의 공자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치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조공공은 중이가 목욕한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중이는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커튼이 젖혀졌습니다. 조공공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중이의 알몸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달비뼈가 하나로 붙어 있구나. 신기하도다. 중이는 치욕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일국의 공자가 짐승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황급히 옷으로 몸을 가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조공공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조세와 호원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입니다. 공자님을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한 것입니다. 중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지요. 중이는 더 이상 조나라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지요. 송나라를 거쳐 정나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망명객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나라 대부 숙첨은 중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후덕한 얼굴을 하고 있소. 하지만 언젠가 귀국하여 우리에게 화가 될 것이오. 그는 중이를 죽이자고 건의했지요. 다행히 정나라 군주가 이를 거절했지만 중이는 또다시 쫓기듯 떠나야 했습니다. 초나라에서도 대접은 받았으나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중이의 나이는 어느덧 50이 되었지요. 젊은 시절의 혈기는 사라지고 수염과 머리카락에는 흰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당대 최강국 제나라의 환공이 중이를 초청한 것입니다. 중이 공자를 우리 제나라로 모셔오라. 극진히 대접하겠노라. 중이는 희망을 품고 제나라로 향했습니다. 제환공은 중이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화려한 객사를 내어주고 연회를 베풀었지요. 공자께서는 오랜 고생을 하셨소. 이곳에서 편히 쉬시오. 환공은 말 80匹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딸 제강을 중이의 아내로 삼게 했지요. 제강은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중이는 생애 처음으로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아내와 정을 나누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중이는 점차 야망을 잊어갔습니다. 진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도 희미해졌지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나의 천국이로다. 신하들은 불안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호원과 조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뽕나무 밭에서 비밀 회의를 열었지요. 공자님은 완전히 안주하셨소. 이대로 가다가는 진나라로 돌아갈 날은 영영 오지 않을 것이오. 조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소.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오.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강이었습니다. 중이의 아내인 제강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부인께서 어찌 이곳에? 제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여기서 썩을 사람이 아니지요. 천하를 호령할 그릇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락함에 빠져 야망을 잃었습니다.
호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시려는 것이오? 제강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취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틈에 데리고 떠나십시오. 저는 남겠습니다. 이것이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입니다. 다음 날 저녁, 제강은 화려한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정성껏 술을 빚었으니 드셔보세요. 중이는 의심 없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강이 따라주는 술을 거듭 마셨지요.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술은 참으로 달구나. 부인, 또 한 잔 주시오. 중이는 점점 취해갔습니다. 눈이 풀리고 말이 어눌해졌지요. 마침내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었습니다. 제강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던 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호원과 조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이를 돗자리에 말아술에 실었지요. 빨리 떠나십시오. 날이 밝으면 늦습니다. 제강이 말했습니다. 호원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부인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수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강은 홀로 남아 멀어지는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서방님, 부디 큰 뜻을 이루소서. 이 아내는 여기까지입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이는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요. 눈을 뜨니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화려한 객사가 아니라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여기가 어디냐? 중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는 호원과 조쇠가 말없이 서 있었지요. 외삼촌, 감히 나를 납치했단 말이냐?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중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도 맛있는 술도 모두 사라졌지요. 공자님, 진정하십시오. 이는 모두 공자님을 위한 일입니다. 호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놈, 내 아내를 돌려놓아라. 내 술을 돌려놓으란 말이다. 중이는 수레에서 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원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호원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공자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황야에서 펼쳐진 기묘한 추격전이었습니다. 백발의 공자가 창을 들고 외삼촌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비장했습니다. 조쇠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공자님, 제 나라에 머물면 영영 돌아가지 못합니다. 부이께서도 이를 아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중이는 그제야 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무렵 진나라는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이가 떠난 후 동생 해공이 왕위에 올랐지요. 해공은 형과 달리 소인배였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나라 서진이 곡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소. 훗날 갚으시오. 진나라는 이 은혜로 위기를 넘겼지요. 하지만 다음 해 서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렵소. 빌려준 곡식을 돌려주시오. 서진 사신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서진을 쳤습니다. 흉년이 든 지금이 기회다. 서진을 치자. 이는 천하에 두고두고 욕을 먹을 배신이었지요. 서진은 물론이고 중원의 모든 나라가 진나라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와는 거래하지 마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다. 국제적 신용불량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이 공자께서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해공의 폭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공이 죽고 그의 아들 회공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회공은 아버지보다 더한 폭군이었지요. 그는 젊은 시절 서진에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도망쳐 나와 왕이 되었지요. 이는 국제적 약속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서진은 분노했고 회공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했습니다. 중의를 따라간 신하들의 가족을 모두 잡아들여라. 호원, 조쇠, 계자추의 가족들이 붙잡혀왔지요. 회공은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대들의 자식을 불러들여라. 망명한 중의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노라. 이것은 폐륜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질로 삼는 것은 왕이 할 짓이 아니었지요. 특히 호원의 아버지 호돌은 나라의 원로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중의 공자를 끝까지 섬겨라. 나는 괜찮다. 회공은 격노했습니다. 호도를 옥에 가두고 혹독하게 다루었지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진나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지요. 왕이 자기 백성을 인질로 삼다니, 호돌 어른은 나라의 원로이신데 저렇게 핍박하다니 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회공은 왕의 자격이 없다. 회공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고 간언하는 신하를 처벌했지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중의를 그리워했습니다. 19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신하들을 버리지 않으신 중의 공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중의 공자께서 돌아오시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중의는 아직 멀리 있었지요. 과연 그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회공의 폭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진나라의 운명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기 시작했지요. 한편 중의는 제 나라를 떠난 후 다시 방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송나라, 정나라를 거쳐 마침내 서쪽의 강국 서진에 도착했지요. 서진의 군주는 목공이었습니다. 목공은 패자의 야망을 품은 영웅이었습니다. 목공은 중의를 만났습니다. 공자의 명성을 익히 들었소. 19년 동안 의리를 지킨 신하들을 거느린 분이라 들었소. 중의는 깊이 절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목공은 중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야망이 아니라 깊은 인내와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이 사람은 그릇이 크다. 언젠가 큰 일을 해낼 것이다. 목공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회공은 그의 사위였습니다. 딸을 회공에게 시집 보냈지요. 하지만 회공의 폭정 소식은 서진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위이긴 하나 저런 폭군을 도울 수는 없다. 목공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위를 버리고 늙은 중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중의 공자, 제가 돕겠소. 군사 3천을 내어드리리다. 중의는 놀랐습니다. 60이 넘은 망명객에게 이토록 큰 지원을 해주다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귀환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진의 군사 3천을 이끌고 중의는 마침내 진나라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황하를 건너는 배 위에서 호원이 중의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자님,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중의는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지금 와서 왜 떠나려 하시오? 호원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19년을 함께 했으나 이제 공자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저 같은 늙은이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 하지 않습니까? 중의는 호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옥구슬을 꺼냈지요. 외삼촌, 들으시오. 내가 만약 그대들을 버린다면 이 황하의 물이 나를 집어삼킬 것이오. 중의는 옥구슬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옥구슬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신하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중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한 그대들이야말로 나의 보배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요. 배는 강을 건너 진나라 국경에 닿았습니다. 수비군이 보였습니다. 중이 일행은 긴장했지요. 저들이 저항하면 어쩌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비군들이 창을 거꾸로 잡았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다는 표시였지요. 성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중이 공자님을 맞이하옵니다. 수비 대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공자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회공의 폭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중이는 말에서 내려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소. 그대들의 충성을 잊지 않겠소. 성문을 지나자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노인, 아이, 여인 할 것 없이 모두 나와 있었지요. 중이 공자님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폭군이 물러나고 의로운 왕이 오시는 날을. 한편 도성에서는 회공이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이가 군사를 이끌고 온다. 신하들에게 명령했지요. 군사를 모아라, 막아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왕마마, 군사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백성들도 성문을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회공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회공은 급히 몇몇 측근만 데리고 후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왕궁을 버리고 달아난 것이지요. 중이가 도성에 들어섰을 때 성안은 조용했습니다. 싸움 한 번 없는 무혈입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길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만세, 만세, 문공 만세.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백성들은 중이를 문공이라 불렀습니다. 중이는 왕궁 앞에 섰습니다. 43세 도망쳐 62에 돌아온 이곳. 19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조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공자님, 이제 왕위에 오르십시오. 중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계자추, 호원, 조쇠, 그리고 나를 따라준 모든 이들이여. 우리가 해냈소. 드디어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이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진문공이 된 것이지요. 62의 나이에 이룬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논공행상이었습니다. 19년을 함께한 신하들에게 공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지요. 호원은 상국으로 삼겠소. 나라의 정사를 맡으시오. 호원이 절했습니다. 조쇠는 군사를 총괄하는 대장군으로 삼겠소. 조쇠도 무릎을 꿇었지요. 하나하나 공신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땅을 주고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논공행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공을 세운 신하들까지 빠짐없이 챙겼지요. 하지만 어느새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공은 정신없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공의 폭정으로 엉망이 된 나라를 바로잡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궁전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을 타고 하늘로 올랐으나 한 발이 빠진 용이로다. 한 발이 빠진 용이 어찌 하늘을 날리요? 문공은 이상하게 여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신하가 노래를 부르다 급히 도망쳤지요. 문공은 그 노랫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용은 나를 말하는 것이고 한 발은 누군가를 말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빠뜨렸단 말인가.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계자추였습니다. 허벅지살을 베어 국을 끓여준 계자추. 맙소사, 계자추에게 상을 주지 않았구나. 문공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을 잊었던 것입니다. 문공은 급히 사람을 보내 계자추를 찾았습니다. 계자추를 당장 궁으로 모셔오라. 하지만 계자추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에도 없었고 거리에도 없었지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자추께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면산으로 들어가셨다 합니다. 면산은 깊고 험한 산이었습니다. 문공은 직접 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자추, 나오시오. 내가 잘못했소. 하지만 산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며칠을 찾아 헤맸으나 계자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하 하나가 간악한 계책을 냈습니다. 대왕마마, 산에 불을 지르면 계자추가 나올 것입니다. 효자인 그가 어찌 늙은 어머니를 불길 속에 두겠습니까? 문공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3면만 태우고 한 면은 남겨두어라. 그쪽으로 나오게 하라. 불이 붙었습니다. 산이 타올랐지요.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문공은 남겨둔 면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계자추, 나오시오. 제발 나오시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산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큰 버드나무 아래서 계자추가 어머니를 안은 채 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문공은 계자추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내가 죽였소. 내가 그대를 죽인 것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자추의 옷자락에서 피로 쓴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은 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자께서 훌륭한 왕이 되시길 바랐을 뿐입니다. 부디 백성을 사랑하소서. 문공은 그 글을 읽고 더욱 오열했습니다. 계자추를 그곳에 정중히 묻었지요. 그리고 명을 내렸습니다. 계자추가 죽은 이날을 한식이라 하여 온 나라 백성이 불을 사용하지 말고 찬 음식만 먹도록 하라. 계자추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라. 또한 그 버드나무로 남학신을 만들어 신고 다녔습니다. 계자추여, 그대가 나를 밟고 있소.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잘못을 되새겼지요. 문공은 그 후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를 아꼈습니다. 조나라를 정벌하여 목욕탕의 치욕을 갚았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지요. 춘추오패 중 한 명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문공은 결코 계자추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식이 되면 백성들과 함께 찬 음식을 먹으며 계자추를 추모했습니다. 43세 도망쳐 62에 왕이 된 남자. 흙을 씹고 제사를 먹으며 19년을 버텼던 남자. 그는 늦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기만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인생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문공은 환갑이 넘어서야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